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이상덕 재외동포 청장님을 비롯한 재외동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인천대학교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인천 송도에 자리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대학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17일 저희 인천대학교와 재외동포청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 협력의 첫걸음이자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총장님하고 저희 동포청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재동포 관련 사항에 관해서 같이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그 첫걸음이고 그 첫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포청은 이제 올해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 이 얘기 들으면 너무 막연해서 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한민 재외동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여기 김용필 선생님도 오늘 발제하시는데도 좀 소개를 해 놓으셨던데,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고 조금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또는 불가피하게 해 나갔던 분들이 그 시초입니다. 물론 옛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백제가 멸망해서 중국으로 갔던 분들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고, 또 고구려가 멸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세에 공식적으로 그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또는 그 전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연해주를 가시고 만주로 가고, 또 사탕수수밭 농장에 하와이도 가고, 또 그분들이 또 나중에 쿠바까지 흘러가고, 최근에 아니고 얼마 전에 이민호 기자께서 책도 쓰셨지만, 재외동포들도 일본에 돈 벌러 갔다가 또는 억지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면서 못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재외동포 사회를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또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거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자수성가를 하고, 제가 이제 외교관 생활을 1988년부터 시작해서 해외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해외 나가면 동포들이, 미국 동포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대로 번듯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나중에 가보면 그 현지사회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든지 또는 주류사회에 진출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키워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본국 사람들이 해외 동포를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니까 챙겨줘야지 하는 그런 감성적이라든지 민족적인 그런 접근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을 도와줘야 될 때도 됐고, 또 서로 간에 손을 잡아서 같이 커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라는 건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국 중심이 아니고 해외 동포하고 우리 본국하고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가진 힘을 합쳐가지고 화교들처럼 또 유대 사회처럼 글로벌리 우리의 힘을 발휘하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게 지금 저는 동포청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재동포재단 시절하고 지금 정부기관이 된 동포청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장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간 것도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고 매년 하는 게 이제 국내 중소기업하고 해외 한산들하고 연결해서 그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해를 갈수록 계속 그 행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전주대회 때도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4월 17일부터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하게 되는데 훨씬 더 성과가 있는 행사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정영순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인천 지역, 경기 지역에 우리 조선족 또는 고려인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과거에는 그분들이 오실 때는 생계를 위해서 한국이 잘 사니까 자업을 찾아서 오셨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노동력이라든지 사람이 부족한데 그래서 각 지자체가 서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 거주 지역을 만들고 또 영주권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저희 동포청 입장에서는 다문화 사회 이전에 우리 혈통을 가진 우리 동포들께서 고려인이든지 조선인족이든지 아니면 미주 동포들인지 국내 기한 동포가 지금 한 100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에도 기여를 하고 그분들이 또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이제 저희들 역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는 정착을 위한 언어 교육도 필요하고 얼마 전에 떼골마을 가봤더니 어린 우리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러시아어로만 대화를 하고 해서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될 게 많고 또 해외를 보면은 아까 국어교육 설립하신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2, 3세, 4세, 5세로 넘어가는데 모국어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국어를 읽는 순간 문화도 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포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한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우리 젊은 차세대 학생들을 불러서 또 모국도 알게 하고 또 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얼마 전에 김영건 센터장님께서 저 재동포 협력센터에서 그 초청 사업을 매년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대학에서도 행사를 했었죠. 여기 한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재동포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이 동포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학교 전략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재동포 분야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학계에서는 재동포 학이라는 게 생길 것이고 또 넓게 보면은 재동포 산업이 생길 겁니다. 아마 재동포들을 위한 여러 비즈니스가 생기고 또 해외 한상들이라든지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파생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갈수록 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또
또는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이 분야는 재미있는 분야고 또 보람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대학교와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 동포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해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사실은 아까 인천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 제해동포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동포청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잘 설명을 드려야 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인천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숙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제해동포청의 기본 정책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제해동포 사회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동포청은 어떻게 출범했는지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우리 25년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해동포라는 거는 통상 뭐 무슨 교민, 뭐 교포,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불리우기는 하는데 그 공식적인 용어는 제외동포입니다. 제외동포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제외국민, 우리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사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제외국민은 아니지만 우리 동포로서 예전에 우리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에 1999년에 제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의 약칭이 사실은 제해동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법이 먼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사실은 이제 뭐 사증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법률에 근거한 제해동포의 범위에 더해서 사실은 제해동포 기본법이라는 게 재작년이네요. 벌써 23년이니까 재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추가된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해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중에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만을 포함했던 것이 동포청 이전의 법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제해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제해동포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무국적 동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단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제해동포가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해동포 정책을 해야 되고 대동포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니 그 뭐 한국에서 살다가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그냥 해외로 나가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뭐 그분들을 우리 정부에서 왜 지원을 하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제해동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떤 제해동포에 대해서 국가적인 책무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성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로 나눴을 때 맨 처음에 19세기 말엽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되게 이렇게 좀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한참 그 청나라에서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뭐 길림성 뭐 이런 쪽에 그 세계성 있는 지역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만주 지역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북쪽에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가면 땅도 넓고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생계형으로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최초의 일단 근세에 우리 동포를 형성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본인의 그때도 사실은 뭐 이제 비슷하게 경상도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게 토지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거기 소설에 보면 그 경상남도 일대에 있던 분들이 뭐 그 용정이라는 데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이제 강점기 때지만 본인들이 어떤 그 일제 치하에서 힘들어가지고 생계 문제로 그 만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제 어떤 그 독립운동 이런 걸 위해서 한반도에서는 어려우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넘어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일제가 일단 그 만주국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인구를 갖다가 심어야지 뭔가 이렇게 점령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제로 이민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제가 특수 이민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미군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둔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을 따라가서 가셨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고아들이 그 해외에 입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이민들이 이제 특수 이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62년은 우리나라의 해외 이주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중남미나 이런데 어떤 그 돈을 벌러 농업 이민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파독 이런 것들, 광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주하신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한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보든지 뭔가 더 살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민 현상이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181개국에 한 700만 명의 동포들이 있고, 미국이 가장 많고 260만, 그다음에 중국 211만, 일본 80만,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동포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렇게 재외동포들이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밖에 계시면서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 도산 안창호 선생 할 때 그 도산이라는 게 하와이 섬을 말합니다. 그 섬 도자에 그 산 해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하와이로 가면서 그 하와이 섬을 보고 내가 그 섬처럼 그 바다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파독 간부나 간호사, 그 다음에 뭐 그 사우디 뭐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이제 나가셔가지고 일했던 근로자분들, 그 다음에 뭐 그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그 총영사관 내지는 많은 공간들이 사실은 그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저희 정부가 그 좀 저희가 가난했을 때 기여를 하셔갖고 만든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지금 올림픽 공원이라고 강동구에 있는데 그것도 제일동포들이 기여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공원이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동포들이 기여를 많이 해주셨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해외에 나갈 때 아무래도 그 동포들이 밖에 있으면 그 현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우리 중소기업하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해외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문화예술 같은 분야에서도 K-팝이나 우리나라 드라마, 한국의 콘텐츠를 확산시키는데 여러모로 기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23년에 출범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아직은 작습니다. 151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지만 출범을 해서 일단은 동포청이 출범해서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뭐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일단 정부가 이제 뭐 밖에 가신 분들이 우리 동포인데 어렵다네요 하니까 이제 그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폈다면, 동포청이 출범하면서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 발전, 호혜적인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잘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모을 때 서로 이제 호혜적인 동반 성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사실은 정책은 외교부에서, 사업은 재동포재단에서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해 갖고 하고, 그다음에 재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에는 사실 국내 동포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관할이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말 그대로 국내 문제에는 신경 안 쓰고 해외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관할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동포청이 출범하면서 국내에 있는 동포들도 저희가 정책화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된 거고, 과거 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에는 동포청이 없었다고 해서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부처에서 뭐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나눠져서 했던 그런 서비스를 동포청이 출범한 후에는 좀 더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과는 여태까지 요거는 성과는 이제 간단한 게 넘어갈 텐데, 뭐 청이 신설됐고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그 한글학교 운영 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과거의 성과니까 제가 앞으로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갖고 요거는 그냥 잠깐 간단하게 화면 보시는 걸로 넘어가고, 저희 주요 정책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이 출범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한다든가 파독 근로자를 초청한다든가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도 했고, 과거에도 했던 거지만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점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재동포 민원 서비스를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라는 걸 광화문에 만들고, 또 인천에도 이제 그 통합민원실 같은 분소를 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예를 들면 재동포들의 병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병무청에 따로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법무부에 또 가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 동포청 출범하면서 이 통합민원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서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 다 파견 받아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뭐 과제는 이제 체계를 만들고 재동포 정체성을 함양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그다음에 국격에 걸맞는 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포들을 위한 서비스를 갖다가 만드는 게 저희의 5가지 중요한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인데요. 올해는 좀 처음에 만들었던 재동포 기본법이 있지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개정을 해서 국내 동포 정착 지원 같은 거를 정책 부분에 좀 더 명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개편을 해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포청에서 뭐 저희 청장님도 간담회를 하시지만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동포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재동포 정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그 관계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이제 현황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은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동포가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1세대들은 자기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그 동포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동포와 한국과의 그 상생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체성 함양을 해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데 전 세계에 한 1,400개 이상의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세종학당도 있고 무슨 한국 학교도 있고 뭔데 뭐가 다른가요? 한글 학교는 정부에서 다 일일이 선생님을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 동포 사회에서 본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저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한글 학교 교사가 정식 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뭐 교사 자격증을 가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내가 학부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해야겠다 해서 보통 주말 학교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지금 저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한 4, 5년 좀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금 더 한국에 대해서 알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동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모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뭔가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국 초청 연수라는 걸 통해서 매년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한 500명 늘려가지고 한 2,600명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동포들 중에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장학금도 주는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동포들이 재외공간에 가가지고 우리 정부 업무에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한 차세대 동포들이 정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재외동포 거주국에서 또 그 본인들이 어떤 지위가 향상이 돼야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앤디 김이라고 나와 있지만 밑에 앤디 김 하면 세닛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원의원. 요번에 미국 연방 상원에 최초로 한인 출신 의원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분뿐만 아니라 하원에도 뭐 영김, 데이빗 민,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그 사회의 정계 주류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그 나라에서 촉구로 하고 해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동포와 한국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것 중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동포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국적주의지만은 일부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외동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동포들의 복수 국적을 인정을 하는데 이 동포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투자하고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과 동포들 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양 동포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현실 가운데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맞으신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려는 방향으로 저희가 뭐 한인 입양 동포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입양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는 부모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입양이 됐지만
그러면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적으로 약간 취약 동포들을 저희가 정부 차원에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사할린 동포 특히 이제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에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아픔을 갖고 계시는데 일제히에서 사할린에 끌려갔는데 그 일본이 자기네 국민들만 싹 데려왔어요. 그 해방되자마자. 그리고 우리 그 조선 당시 조선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공부를 해갖고 일본어를 해야 하는데 또 이제 러시아어를 또 배워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한국에 오고 싶어도 일단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국교가 없기 때문에 당시엔 소련이죠.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외교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할린 동포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국내 정착 이런 것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예전에 연해주로 갔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저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가지고 그 나라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서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뭐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이제 그 러시아 그러니까 분권화되고 이제 냉전 이후에 독립 국가들이 이제 분리되면서 국적이 없는 상태로 조금 남아 계신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외 위난 동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동포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뭐 이렇게 그 동포 사회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조금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동포 정착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국내 동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2021년에 78만 그랬는데 2024년 9월 현재 87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동포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지방 경제 활성화 내지는 이런 데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뭐 이제 뭐 귀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그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됐지만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사실 재외동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의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걸 여기 계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저희가 정책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내 교과서에서도 뭔가 재외동포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가가지고 조금 설명을 이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의 재외동포라고 해가지고 매달마다 이제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동포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이제 네트워크 강화라는 부분 있는데 한인 회장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차세대 동포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뭐 재동포하고 우리 정책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24시간 방송하는 그런 가칭 재동포 TV 같은 것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아까 청장님이 강조하신 해외에 있는 우리 재동포 경제인들과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외동포청 출범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해외에 계신 분들 경제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해갖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재외동포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민원실을 통해서 하나의 상담, 하나의 민원실 통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포청 출범하면서 가장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재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너무 그 디지털화가 너무 그 앞서 나가 가지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택시를 잡는다. 그럴 때 요즘에는 택시 정류장에 가서 줄 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전부 다 이 앱으로 해야 되는데 앱 설치하려면 전부 다 또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또 동포들이 이 앱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동포를 인증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새로이 개발을 해가지고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국민 등록을 개선한다든지 재선거 개선하려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5년에 그러면은 우리 동포청에서 주로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뭐가 바뀝니까 했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과거에 하지 않던 정책이었는데 국내 동포 정착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그 과거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그 사할린 1세대 동포 중에 1세대는 들어왔지만 자녀 중에 딱 한 명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자녀들은 사할린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산가족이 됐던 거예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그 자녀들은 모두 다 그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 정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거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동포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화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필 동포세계 신문 대표께서 재외동포 이해와 상생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에서 발표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좀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또 인천대학교하고 또 재동포청에 또 우리 오진희 또 조정관님하고 또 이기성 또 정책국장님도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더 이번 토론회가 진지해지는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 오셨는데 먼저 좀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중국 동포 분들, 우리 단체 분들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먼 곳에서 직접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순 회장님하고 노성달 회장도 오셨는데 우리 사할린이나 저기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노성달 회장 가셨나? 그래서 네, 우리 또 이렇게 해서 오신 동포분들인데 우리가 한국에 오셔서 정말 이 먼 길에서 오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또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가슴 벅찬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동포 이해와 이제 정책 이슈 포럼이 좀 큰 주제고, 제가 주제 발표를 하는 거는 재동포 이해와 이제 상생 방안 모색 이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저는 송도라는 지리적 이치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재동포청이 있고 인천대학교가 있고 서로 가까이 있는데 좀 사이좋게 잘 지내서 이 동포들을 위한 뭔가 좀 큰 프로젝트와 뭔가 큰 계획을 갖고 뭔가 막 밀고 가면 좋겠다. 또 이 인천이라는 지역이 아까 오진희 조정관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나간 곳이지만은
이제는 국내 또 다시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과 또 인천의 또 국립대학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이제 동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같이 고민도 하고 거기 연구도 하고 뭔가 좀 그런 대학으로 해서 옆에 우리 재동포청도 열심히 좀 도와서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동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저보고 그냥 주제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냥 자그만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을 위한 동포 세계신문이라고 지금은 신문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도서부터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활동한 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와 있고, 이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는 싶어도 고려인 동포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워요. 근데 2000년대만 해도 저도 그때 이제 중국 동포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말이 통해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활동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저의 그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반 이때였죠. 그때는 제가 이제 국제 전문가로 좀 커야겠다. 사실 그때 저는 활동했던 데가 그런 국제 관련 종합 그때 이제 잡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때 한참 2000년대 90년대 후반이면 탈북자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탈북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도 갖고, 그러다가 2000년도 99년도에 들으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판이 상당히 뭔가 이게 커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동포를 접촉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사회 앞으로의 성장하려면 어떻게 나가는 게 필요하겠냐. 결국은 이 중국 동포가 더 제가 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게 상당히 안 맞거든요, 언어적으로도. 근데 저는 그때 딱 생각한 게 한국 사회가 영어 교육을 많이 시켰어. 영어 교육을.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은 많아. 근데 중국이 저렇게 WTO 가입하고 또 옆에 나서 큰 나라인데 우리가 너무 중국도 모르고 또 언어 공부도 잘 안 돼 있고, 그때 우리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동안 준비해 오지 못했던 거를 동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 왔고, 그게 우리 모국 사회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나름대로 제 그 당시에 그런 비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중국 동포들 처음 접촉할 때는 정말 다들 한국에 와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고, 체류도 불법 체류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일을 하다 돈을 못 받고, 일하다가 다치고 했는데도 돈도 못 받고, 한국에 또 이렇게 와서 좀 잘 살아보자 결혼으로 왔는데 또 사기 결혼 당하고, 아주 그런 복잡하고 아주 인권적인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분들이 어쨌든 한국에 와가지고 참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야. 불만들이. 한국에 또 중국 동포 하면은 불법 체류자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이미지를 깔고 막 나가고, 또 좀 멸시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 동포들을 그때 처음 접촉을 해보니까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다 있으시고 순박하시더라고. 다 저 농촌에서 오시고. 근데 어쨌든 체류 문제 때문에 이런 거를 누군가가 좀 대변을 해가지고 이 동포 사회에 좀 정확하게 알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국 언론들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나 좀 관심 갖지 그렇게 관심 안 갖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동포 관련 처음에는 서울 조선조끼라고 동북아신문이라고 기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가리봉동에서 한 장짜리 A3 용지를 기계를 사가지고 비용도 없으니까 한 장짜리 용지로 그때 이제 동포들 정책이 가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좀 쭉 지금까지 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 25년 됐어요. 그때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여기가 있겠어요. 법무부가 유일한 대화 창구인데, 법무부는
사실 뭐 불법체류 단속 문제니 또 뭐 비자 정책이니 뭔가 좀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따뜻하게 동포를 포용해가면서 함께 우리 동포에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걸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실 그런 창구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지 2년 전에 재외동포청이 생겼잖아요. 저한테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청이 생기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창구도 생겼다. 이런 참 달라지는 분위기를 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동포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이제 고민하고 나갈 충분한 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서설이 길긴 했지만은 꼭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페이퍼를 보고 사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발제문을 썼어요. 아마 이걸로 한 17페이지 넘게 이렇게 발제문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발제문 있는 대로 제가 발표를 하면은 뭐 1시간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같이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정책을 그런 걸 쪽집게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서론, 본론, 결론에서 광복 80주년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죠. 재외동포의 이해제고가 필요한 뭔가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국내외 재외동포 현안,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볼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결론으로 상생 방안을 위한 제언, 나갈 방향과 모델 찾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슬로건을 갖고 싶습니다. 아까 오진희 조정관님도 우리 동포들이 해외로 나간 그 과정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만주 지역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미국, 멕시코, 쿠바 지역으로.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 그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우리 동포분들이 해외로도 나가셨죠. 사실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셨던 거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미리 어쨌든 그런 토대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미천도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독립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냥 동포들 스스로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국인들도 이러한 역사를 알므로써 서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국가보훈부가 지난 9월 26일에 발표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가 18,020명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후손을 못 찾은 서운 미전수 유공자가 7,285명, 한 40%예요. 상당히 못 찾았죠. 40%는 못 찾았으니까요. 그리고선 이 유공자 후손들이나 이렇게 그 지급해야 될 돈이 밑에 나오죠. 서운은 미전수된 사람들의 2조 8천, 배우자도 유가족 미집된 5조 7천. 이 8조 5천억 원이 독립유공자의 여러 그 후손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인데 이게 이렇게 쟁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볼 때는 후손을 찾는다는 게 우리 김재기 교수님도 오늘 참여했지만은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아요. 한 1,000명이 넘어.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기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없다 보니까 후손이 못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된 저 8조 5천억 원에 대한 자금을 언제까지 저렇게 미지급 상태로 둘 것인가. 정말 이 서운을 못 찾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뭔가 좀 의미 있는 대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뭐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저거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요. 그런 좀 제기를 해보고 싶고, 이런 사진 한 장은 이게 이제 1945년 8월 중순인데 연변일보 출신 중국동포분이 쓴 그 수입한 그 사진이에요. 이 하얼빈인데 그때 해방기죠. 그때 이제 소련 홍보리 들어오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환영하는, 해방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기에 만주 전역에서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태극기를 들고 정말 그 해방의 기쁨과 만세를 불렀던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당시에 이 생존했던 이 조선족 동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미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네, 뭐 동포 현황은 네 이런 게 있죠. 지금 한 708만 명. 그 전보다는 한 24명, 5만 명 이렇게 줄어든 거고, 뭐 거주국별로 뭐 현황을 이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도 표로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표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눠준 그 자료집을 좀 참조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 정책과 논의를 하게 되면 재외동포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뭐 항상 요게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지에도 동포에 관련 규정이 나와 있고, 재외동포 기본법에도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상위법이 이제는 재외동포 기본법이니까, 기본법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재외동포 출입국가 법적지에 관한 법률도 시행령에서 이 출생에 의해가 들어가 있었, 이게 삽입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재외동포의 범주가 혈통주의에서 국적주의로 변경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제가 요거를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에도 국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낳은 그 2세는 재외동포에 포함이 되겠죠. 한국인의 혈통이 이어지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그렇게 국제 결혼에 오신 분들이 한국인과 이혼을 해.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그 국적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서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후손이 과연 재외동포 범죄에 해당되는 거냐. 어쨌든 뭐 그런 좀 고민이 있는데, 기본법에 따르면은 한국 국적이 있고 그 사이에서 난 출생자는, 그러니까 국적주의에 의해서 보면 재외동포 범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동포 정책 대상 범주는 어디까지를 하나, 저는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우리 이제는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국적 회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한국에 어쨌든 그 기화를 하신 분들 한 14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저는 이분들은 원래 이제 한국 국적을 저는 했으니까 재외동포 범주에서 저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뭐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데 보면은 다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면서 동포 활동을 하세요. 동포 단체도 만들고 동포 권익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어쨌든 그런 1세대라고 그럴까 뭐 이런 사람들까지는 국내 동포 정책 대상 범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우리 국적 회복하신 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이니까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내국인들이 이용한. 거기 가서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냐.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려니까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냥 중국 동포만 별도로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뭐 각 지방마다 한 16개 정도 생겼는데, 그만큼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은 여전히 그 이주민으로서의 어떤 동포로서의 정체성이랄까요? 그게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우리가 정책 대상 범주를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좀 뭐 무국적자 문제도 있고,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빌미로 그쪽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 중에 무국적자가 많이 있어서 한국으로 피난 오고 싶어도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려인 동포들은 어쨌든 그 1989년대 90년대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각
그 러시아 제국 말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이 국적 문제가 제대로 안 돼서 예, 이제 무국적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지적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거주국별로 한번 논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동포의 주요 현안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하고 이제 국적 이탈 신고 관련 문제가 있죠. 예, 미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고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고 이런 게 있죠.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걸 없애겠다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미국 헌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적 이탈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법이 개정법이라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러나 좀 여기이기 때문에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이런 그 2세들, 3세들이 불리고 받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 연령을 하향 규정 관련 요거는 뭐 지난 12월 2일에도 재해동포청에서 집중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아직 국민적 정서가 이 복수국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재미동포들 사회에서는 안보에만 지장이 없으면 하향 규정하는 방향을 가도 좋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1동포는 일단은 그 협정 영주권자라고 있어요.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본에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일협정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협정 영주권을 좀 부여를 해줬죠.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거기에 강제 추방 당할 그런 위험 없이 했는데 일본이 이제는 영주 자격을 취소사유 3가지 정도를 더 추가한 법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1동포들이 좀 불안감을 좀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재해동포청에서 뭐 기울여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협정 영주권자의 일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재외 국민이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병력 의무, 세금을 내는 납세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재외 국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런 내국인과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협정 영주권자가 초창기에는 한 60만 명 됐는데 지금 한 2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좀 이런 구체적인 거는 자료집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는 재국민에게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위에 이제 재국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일본 사회에는 이제 조선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학교는 조총련에서 운영한 학교라 사실 우리 측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황으로 뽑았습니다. 자, 국내 동포. 이 국내 동포 당연히 뭐 중국 동포하고 그냥 고려인 동포 문제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10가지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어떤 현안 문제들이 있는지 10가지를 쭉 뽑아봤는데 이걸 뭐 다 설명하려면은 좀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에 와서의 정체성 문제, 이 조선족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고려인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물론 이제 당사자들도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할 필요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 와서 올바르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조선족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네, 이것도 제가 계속 관심 갖고 활동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료집을 참조해서 보시고 지금 H2하고 F4 통합 추진 또 그다음에 뭐 동포 배우자에게 취업 활동을 허가해달라 뭐 이런 문제 뭐 한국어 교육 또 간병인 가사도우미 활동하는 동포 지금 60대 이상 70대 되시는 분들이 간병인 가사도우미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5만 많게는 20만까지 봐요. 그러나 제도적 밖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동포분들이. 상당히 코로나 시기도 상당히 병원에 거의 감금하다시피 했지만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일을 하다가 뭐 임금체불이 생기고 또 다치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이 동포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는 그전에 영주 자격이 6개월이면 나왔어요. 6개월. 근데 영주 자격이 참 기준이 높아요. 경제적 수준과 이거 높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상당히 까다롭게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근데 6개월이면 그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1년이 넘게 나오다 보니까 해가 넘기면 또 그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 동포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분들 하면 영주 자격 모든 서류를 그렇게 완벽하게 갖고 가는데 6개월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게 고충이다. 그리고 요즘은 영주 자격을 취득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 무위탁 고령 동포들, 요즘 동포들도 고령화되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공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고령 동포들도 생긴다. 그걸 그대로는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포들 문제는 뭐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용자 지방차급 정말 이 조선족 동포들과 관련된 일인데 언론 보면은 그냥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이런저런 혜택만 보고 한국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 한다는 식으로 막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 동포들은 이미 가족이 한국에 와서 다 생활하고 있고 여기서 거의 내국인과 다름없이 그리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번 돈도 다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보험금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이분들이 벌어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다 소비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걸 놓고 이 동포들의 생활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국적만 놓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크게 뭔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국민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관련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이 상생방에서 결론적으로 앞서 우리가 이제 8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우리가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뭔가 독립운동사를 하나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자료로도 만들고 그리고 대국민, 한국인을 해서 동포들이 정말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렇게들 헌신을 많이 했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것도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알려줄 수 있도록 뭔가 쉽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재외동포 공동체 리더십을 키우자. 지금은 뭐 해외 할인회도 많고 그리고 국내에도 고려인 동포 단체, 중국 동포 단체들 많습니다. 근데 단체들이 많지만은 사실 아직 공동체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겼다가는 또 다른 데 또 생기고 자꾸 또 분열이 생기고 뭐 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주 초창기에 정말 이 이주했던 분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 도산 안창호, 뭐 최재형, 이영, 김야경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거기에 이주의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포 한인회라든가 우리 동포 단체에 대한 어떤 그 리더십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내가 볼 때는 교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이제 리더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역민과의 상상 프로젝트를 발굴하자. 이 동포 문제는 사실 가까이에서 멀리 본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 우리 뭐 이민호, 우리 통일부 기자님도 거기도 해외에는 오사카 지역으로 거기에 일본인과 우리 제일동포 간에 합하면서 문화축제를 만들고 그런 좋은 보기도 만들었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도 지역민과 어쨌든 같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상생 방안도 같이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천시가 뭐 올해서부터 내년까지는 재외동포 인천시 방문회다 뭐 해서 뭐 작년에 이렇게 세미나도 갖기도 했는데 뭐 인천시가 더 좀 선두적으로 그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사회와 인천 시민과의 뭔가 한 개 상생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런 제안도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델 찾기는 미국에서는 안창호 선생, 만주 우리 북한 들어가신 분들은 김약연 선생이나 이혜영 선생, 연해주는 최재형 선생
네, 이분들의 활동의 어떤 근거를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재동포 정책이 그리고 이 재동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또 한국 사회와의 그 상생 방안을 찾는 좋은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동포청도 저는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정말 초창기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소름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 재동포 사회가 움직였냐 이거를 알고, 사실 우리가 재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잠재적인 세력으로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큰 의름 갖고 우리의 동포 정책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필 대표님의 그 재외동포 관련 이슈를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마이크를 이제 노영돈 인천대학교 대외부총장님께 넘기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재동포청에 대한 숙제를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숙제에 대한 또 답은 우리 오진희 국장이 또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답은 또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건 빼고 대답하기 쉬운 것들만 골라서 답변을 드리면서 우선은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뭐 아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청장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것이냐라고 상생이라는 방향성, 재외동포 사회와 우리 모국과의 상생이라는 방향성을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향성은 맞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그쪽으로 가도록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구체적인 고민을 저희 동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시사점이랄까 방향성을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재외동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우리 재외동포를 어떻게 바라봤을 때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이냐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기존에 이렇게 보면 재외동포, 뭐 고려인, 조선족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 아니면 외국인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외동포는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저희가 그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어놨었냐면 오히려 외국인 쪽에다가 많이 넣어놨고 외국인인데 좀 문제가 있는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 방향 역시 자꾸 그들을 규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그러고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뭐 추방시키려고 그러고 그 외국인과 똑같은 정책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적이고 법률적이고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의 재외동포 정책이 그동안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김용필 대표님이 말씀 주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조금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성은 결국은 재외동포는 우리의 외국인보다는 우리 국민에 좀 더 가까운 우리 국민으로 좀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과 같이 대우하고 어떻게 정책적인 방향을 제도적인 방향을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들 보면 제가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립우선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보훈 사업이라든지 재외동포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을 재외동포청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숙제로 안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국가보훈도 하고 저희 재외동포청이 이런 여러 가지 재동포 관련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국가보훈부에 가서 담당 국장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보훈부하고 재외동포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재외동포 범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되게 클리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의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적주의가도 있지만 저희는 혈통주의도 같이 하고 있고 재외동포라는 개념을 자꾸 이렇게 폐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꾸 시야를 넓혀서 개방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국적주의냐 혈통주의냐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오히려 더 포용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 뭐 드릴 수 있는 답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여하튼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 동포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동포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왜 동포로 취급을 안 하느냐라는 약간 함의가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국적을 취득해도 저희가 동포로서의 개념으로서 해서 정책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할린 동포들은 저희가 영주귀국 사업을 하고 그분들은 그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서포팅을 하고 국적을 취득해도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포청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뭐 고려인이라든지 뭐 조선족 분들 뭐 국적 취득 이후에도 좀 동포로서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국적자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예로 드셨던 우크라이나 동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정책 대상으로는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고려인, 무국적자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민은 있지만 예산적인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포용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회와 상의를 하고 있고 예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와 관련된 선천적 복수국적제라든지 영주권 부여 문제, 국적회복 문제, 그다음에 복수국적 연령에 대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동포청은 말씀 주신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법무부는 여러 가지 동포청과 다른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동포들의 시각으로 아니 동포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법무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 동포청이 보다 좀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족과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국장께서 발표하시면서 보여드렸던 그동안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외동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고려인,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을 포함하여 또 하나는 조선족에 대한 우리 국내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이제 정책적인 고민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귀한 동포가 지금 조선족이 한 70%, 중국 동포가 70%, 그다음에 고려인이 한 10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저희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긴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포청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 동포 이해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 교과서에 저희가 우리 동포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교육적으로 우리 동포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을 탑재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선족 분들이나 고려인 분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조선족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려인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차이를 저희가 잘 발굴을 하고 발견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조선족은 조선족에 맞는, 고려인은 고려인 분들한테 맞는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을 해서 그 하반기에는 우리 각 지자체들과 함께 그러한 교육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재외동포 그 안에 있는 조선족 고려인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 입국 고려인 자녀들 문제, 그 한국어를 못해서
상당히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교육부랑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이제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를 고려인 중도 입국에서 뭐 중도 입국이라는 건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이 됐는데 부모를 쫓아서 오는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규 과정의 학교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비위 청소년까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꾸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학교에서도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국내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과서에 우리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교과서에 그런 것들을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 것과 함께 결국은 우리 동포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각 지자체에 사시기 때문에 주로 계신 지자체가 한 12군데, 13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안산시, 예를 들어 경주도 그렇고 주로 서울, 인천 이렇게 있는 지역들과 함께 저희가 각 지자체들하고 올해 처음으로 재외동포, 국내에 귀화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13개 사업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고려인과 조선족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자체세요. 제천시를 포함해서 광주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이 제일 많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동포분들이 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믿고 우리가 재외동포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동포사회하고 우리 모국발전, 아까 상생발전이라고 주셨던 키워드에 맞게 그 방향으로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국장 감사합니다. 주로 김용필 대표가 하신 얘기에 대해서 동포청이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 또는 대응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김용필 대표님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그 광복 80주년인 2025년도 올해 재외동포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자. 그것이 재외동포의 독립운동 사실들을 널리 알리는 것을 통해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재외동포 독립운동사를 편찬해서 그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자료로서 활용하고 또 그거를 재외동포들의 모국 기여로서 널리 알리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기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독립유공자 미수자 그러니까 서운이 있었습니다만 전수가 안 된 사람들 숫자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현재는 이제 주무부처가 국가보훈부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그 안에 재중동포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재외동포라면 당연히 재외동포청이 국가보훈부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발걸음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응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아까 발제자께서 내놓는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조선족은 좀 나쁜 사람, 고려인은 구호의 대상. 사실은 이 두 존재는 일제 때 똑같이 나라를 떠난 이주경의 같은 존재입니다만 한국에서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의 개념 그리고 중국 국적자는 공산당 통치에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조선족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요소들이 있고요. 영화에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악당으로 나왔던 장첸, 그 조선족으로 상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중 콘텐츠를 통해서 조선족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거기에 또 반대로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에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로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야 된다. 오히려 구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정황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 캠페인들은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사실은 숙제로 잡힙니다. 그리고
제1동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도 못하는데 왜 한국 국적자냐? 그건 제1교포 3, 4세들이 상당히 많이 듣는 한국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게 결국은 제1동포 역시도 일본인으로 투영해서 보려는 그런 편견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앞에 우리 밖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그 이주사는 그 일제 식민 지배라는 불행한 과거사로부터 시작된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업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서 한국인 행세를 한다라든가 이런 핀잔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또 기본 방향은 지금 내외동포 상생 플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독립운동사를 편찬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공동체 리더십으로 이어보겠다. 여러 요소들에 대한 액션 플랜으로는 좋은 방향입니다만, 역시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내국에서의 국내에서의 그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부분,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진행을 할 때 계속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현상들 부분들이 있지만 근원적인 병인들을 찾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냐면은 비단 제중동포나 제1동포 문제만이 아니라 재미동포, 필리핀에 살고 있는 동포는 범죄를 저질러 도피한 사람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제일 큰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다른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갖춰져 있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서는 사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사고 범주에는 이방인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만 역시 다른 존재라서 인식되고 있는데, 과연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재외동포 부분들의 인식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좀 묘합니다만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공통분모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도움이 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사례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이주 시기를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1860년 이걸로 전후로 보통 이야기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1863년서 64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만주 지역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청나라의 영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주가 1863년 초소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인데, 저는 표회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400년 정도는 더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표회록 최프 선생이 이 제주도에서 갔다가 배가 중국으로 떠나간 통에 처음에는 이제 간첩이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만은 또 오면서 그 기록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직접 목포로 못 오기 때문에 북경으로 해서 연용상으로 해서 신우주를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 연용상 이 지역을 건너오면서 기록들이 아주 자세해요. 1450년 이 기록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이제 만주 지역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김영필 대표랑 중국을 한번 횡단했는데 21권짜리 책이 나왔더라고요. 중국 조선족 혁명 열사 약전이라 해가지고 한 페이지 700페이지인데 총 인원이 한 8,000명 돼요. 그걸 한 분당 2장씩 해가지고 21권 좀 두껍거든요. 무거워가지고 못 사갔어요. 그것을 이번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쫙 DB를 해보니까 주로 연변자치주에 연길 용정 활용해서 한 8,000분이 주로 이제 혁명 열사 중에서 항일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항일 혁명 해방 시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안 쓰는 항미 원조 시기라 해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2만 명 리스트가 있는데, 항미 원조 전쟁 시기, 우리 6.25 전쟁 이 시기 때 한 2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 8,000분 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서훈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훈부에 2018년도에 제가 한일 개장할 때 처음으로 이제 각 해외 동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학술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분야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었고 그때는 15,000명 소원자였는데 지금 한 18,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아마 3.1운동 3월 1일 날 또 발표하게 됩니다만 3.1절, 8.15, 그다음 11월 16일이죠. 중국 선언날 3번 발표를 하는데 18,000명 중에서 한 거의 8,000분 정도가 전수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 전수는 이제 소원을 발표를 했는데 전수 안 된 분이고 미 소원자는 얼마 되느냐? 한여로 3.1운동 사학자들이 하겠다 최소 3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최대. 근데 이제 18,000명이니까 어느 정도 보는지 아시겠죠? 미 소원자는. 그래서 이제 그 혁명 열사로 봤을 때 항미 원조 전쟁은 우리 국군하고 이제 북한의 인민군하고 이제 중국은 인민지원군이라고 그러죠. 같이 싸우기 때문에 또 예민해서 이제 서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항일 전쟁 시기는 우리 독립운동이에요. 주로 이제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그분들이 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걸 지금 DBR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그랬을 때 한 8,000분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이것저것 이제 걸러내면은 5,000분 정도는 중국 동포들이 서울 대상자인데 상식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울 추서하고 전수하고 그들이 이제 서울 추서하면은 8월 15일 법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하게 돼요. 비하 시험 없이 이제 한국어 시험이라 역사를 모르더라고 이게. 그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방청석에도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서 몇 분 질의가 있으면 그것을 이쪽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본인의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한 2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네, 저는 그 북경 애심 여성 네트워크에 10년 동안 저기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 동포 연합 중앙회에서 한 1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이화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포럼을 통하여 그 우리도 중국 동포를 위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런 기회를 주신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에 와서 북경하고 한국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저기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북경에서 보면은 특히 그 재외동포청이라든가 영사관, 한인회, 한국문화원 이런 정부기관 같은 데서 그 지역 단체 예를 들면은 북경 조선족 기업가 협회라든가 옥타라든가 북경 애심여성 네트워크 혹은 그 북경 정금 한글 학교에 이런 두 지역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이 아주 활발하게 저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활발한 이런 활동에서 내가 진짜로 한민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이런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1년 동안 보니까 진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북경에서는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왜 안 될까요? 그렇다면 이 북경하고 한국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문제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성관계 이루는 데는 어떤 해결 방안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사심을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북경 한국문화원에서 문화원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1년 동안 배우고 지금 3월에 한국에
석박 통합으로 지금 유학을 오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언어 환경이 없는 데서 그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희 애는 중국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한족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은 아까 그 오진희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소대학교의 국제학부의 조교수 지맥심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 대한고려인협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정말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재외동포 관련돼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시작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지금 한국에 H2, F4 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H2는 Work and Visit 비자고요. 근데 대부분 교육을 이제 대학을 안 나오는 고려인들 그런 비자를 발급하고 F4 같은 경우는 뭐 국가를마다 대부분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F4를 받으면은 먼저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F4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되게 차별로 느껴요. 왜요? 왜 고려인인데 왜 내가 H2 어떤 친구들이 이제 H2 받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에서 나오시는 고려인들은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왜 F4 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재외동포청, 동포협력센터에서 모국연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모국연수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인가요? 제가 그거 궁금합니다. 인티그레이션 프로그램,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이 혹시 다 이해하시나요? 네. 인티그레이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국에 그러면은 정말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2 비자, F4 비자 이게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work and visit 해서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일을만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마인드 갖고 계십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고향이 어디예요? 한국이 고향인가요? 아니면 중앙아시아 뭐 멕시코, 미국이든 뭐 어디 고향인가요?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협회 그 문화교육위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H2 비자랑 F4 비자가 법무부에서 금년에 동일화시킨다고 했었는데 혹시 우리는 지금 눈 빠지게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제쯤 소식이 나올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방청석에서 코멘트나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뭐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이라서 대략적인 그 동포청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답변을 하고 우리 정책국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이화 선생님께서 그 차세대 그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차세대 동포들 관련해 가지고 그 차세대 동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자료에도 있었지만 뭔가 그 입양인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포청이 출범한 지가 지금 1년 반 조금 넘어서 근데 그 전에는 국내 동포 지원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고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를 했지만은 현실화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그런 사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예산을 조금 미약하지만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른 분이 이제 그 통합의 인터그레이션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포들의 국내의 통합하는 정책 여태까지 법무부가 사회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분 했지만은 그거는 주로 외국인 대상을 했지 어떤 동포들에 대한 맞춤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우리나라 학교에 적응 못해가지고 말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맞춤형으로 우리 동포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해외에 있는 한글 학교만을 운영을 했다면 국내에도 그런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 학교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동포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저희 동포청에 주시면 저희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고향이라는 게 뭐냐라고 지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재동포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했을 때 그게 나에 해당한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간 우리 재동포 2세, 3세, 4세가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한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미국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시민권을 획득하고 물론 우리 부모가 한국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는 미국 사람이야 라고 미국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재동포 정책을 하지만 본인이 한인으로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우리 우리 혈통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는 한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는 한인으로서 뭔가 이 나라와 연관성을 가지고 끈을 맺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신 분들 국내에 있는 예를 들면 고려인들 중에서도 저는 잠깐 이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왔을 뿐이지 나는 좀 이따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억지로 당신은 여기 부모가 이제 고려인인데 우리 정책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고향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동포들이 스스로 자기의 고향을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경 애심에서 오신 이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차세대는 아까 사심을 좀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 오 국장님의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국내 조선족은 왜 약간 부정적이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딱 코멘트를 드리면 여러 가지 사회 인식이 생길 때 국민 감정이 생길 때는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영화 3편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나쁜 쪽으로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청년경찰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도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황해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영화가 조선족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다 가려놓고 나쁜 쪽으로만 지금 이미지를 형성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선족 단체라든지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조선족 동포 이미지 개선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조선족 단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족들이 그때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조선족 분들끼리 되게 단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연말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할 때도 조선족들이 모여있는데 조선족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잘 하는데 그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우리 국내 내국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은 관심이 좀 적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선족 분들이 좀 더 인식을 개선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선족 분들의 활동을 많이 넓혀나가면
훨씬 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 교수님하고 우리 정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H2하고 F4 비자 통합 문제는 지금 통합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H2하고 F4는 취업에 대한 제한이 다르잖아요. 그 제한이 달라서 이게 법무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어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고 할 건지 하고 F4로 통합하는 건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H2는 없어지고. 좀 더 우리의 재외동포로서 모든 H2 비자를 갖고 있었던 고려인분들까지 포용하겠다.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과연 어디까지 취업의 범위를 넓혀놓을 것인가 라는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같이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안에 F4로 모든 게 다 통합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필 대표님, 김재규 교수님 안 하셔도 되는데요.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시고 1, 2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실래요? 김 교수님이 뭐 크게 그 토론문에 있듯이 3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고요. 시간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지금 토론자 3분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발표하신 2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5분 정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국내 동포 하는데 이 조선족촌, 사라져가는 조선족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요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동포 정책이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동포들은 항상 보니까 이주성이 강하셔요. 한국에 오셔도 이 동네 살다 저 동네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어쨌든 한국에 와서 기회를 찾아서도 한국으로 왔지만은 언젠가는 또 다시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 내가 자랐던 그곳에 또 갈 수도 있다. 나는 그 초창기에 중국 동포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 중국 동포들이 동북 삼성이라는 농토를 다 읽었잖아요. 그 일제 전서부터 가가지고 그 농토가 한반도의 한 반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흑룡호선, 길림선 그 농토가. 근데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오랫동안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또 비자 받기 위해서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족인들한테 다 넘기고 또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뭐 몇십 년 되니까 그 농토가 다 뭐랄까요. 그들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저는 요즘 내가 동포들을 상대하니까 조선족 학교도 한 3-4천 개 정도 있었어요. 길림성, 그 흑룡강서. 근데 조선족 학교는 학생들이 좀 없고 뭐 하니까 많이 문을 닫았지만은 조선족 촌은 아직 촌장이 조선족 촌장들이 지키고 있어요. 한국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저기 촌 마을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중국은 촌장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촌에 호구 있는 사람들 투표를 뽑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분들이 촌장 선거할 때는 이렇게 뭉태기로 고향 가서 촌장 뽑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계속 뭔가 이 교류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조선족 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제한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한 중국 동포분들도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저 고향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 동포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성공하고 기반을 잡으면 내 고향에도 관심 갖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총각과 교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그 개척했던 땅을 계속 보유해 나갈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촌 말씀 주신 거는 조선족 학교하고 이게 조금 이제 정책적인 고민이 있는 게 사실상 조선족 학교, 조선족 촌은 중국 현지에 있는 거거든요. 중국 현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중국 정부와 어떤 우리가 맥락에서 같이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거고 그 현실적인 제약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촌을 잘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포청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족 촌은 제가 상당히 연구를 했거든요. 이게 다 서울 문제와 관계돼요. 열사비, 혁명 열사비가 다 촌마다 다 있잖아요. 시골 여러 가면은 문제는 이제
집거 지역하고 상거 지역이 이제 상거 지역이 큰 문제예요. 연변조선자치주의 8개 시현과 장벽조선자치현 현급이 우리 군급인데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 외에 이제 접근의 상거 지역인데 나원행성이나 해동장성, 기린성에 이제 특히 해동장성 그 넓은 지역의 농촌 지역을 제가 근데 밀산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10년 단위로 중국도 인구 센서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통합된 마을 이제 촌 마을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새롭게 이제 만들었던 게 만유촌 같은 그런 이제 뭐 집중촌 같은 건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국가로부터 한 30년, 60년씩 이제 땅을 임대 개인 소유 못하니까 임대 받고 있기 때문에 뺏기지는 않아요 그것을. 다시 국가로부터 임대 받아서 이제 계속 경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현황은 이제 주와 현은 있지만 자치구는 없고 대신 이제 민족 향이 한 50개 되거든요. 연변주 빼놓고 연변주가 70개 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초원이 이제 한 제가 카운트가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한 10년 전 자료니까 그걸 아마 지혜덕포 재단에서 청에서 학술적으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의 정치적 문제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동포들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유익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주최한 저희 인천대학 측,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재외동포층 다 많은 유익함을 얻었을 텐데요. 저도 동포 문제를 1980년대부터 했는데 오늘 이슈 중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본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국인들은 다 똑같아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틀렸고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동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중, 삼중,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동포 보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제일동포 보고 너 어느 편 응원하냐 이렇게 묻는 아주 유치한 꼴이 되거든요. 그 뭐냐 하면 동포들은 자기 사는 거주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중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동포 문제를 좀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수시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뭐 문제를 이런 자리나 논문을 쓰거나 동포들과 얘기를 할 때 문득문득 내가 이 사람들의 다중정체성을 지금 잘 인정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아마 동포 문제를 이해하고 추진하는데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좌장이어서 딴 얘기를 못하고 운영만 했는데요. 끝으로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시고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